결혼식 날 버진로드를 걸으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신혼 첫날 밤 남편은 등을 돌렸고 자정이 넘자 몰래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아니야, 재민아. 네 아버님도 반대하셨던 인연이다. 남편의 흐느낌과 시어머니의 기괴한 소리,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이방인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조용히 물러나는 대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7개월간의 녹음 파일과 변호사 직인이 찍힌 서류. 그것이 식탁 위에 놓이던 날 꼿꼿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을 만드는 저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닿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행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때 32살이었어요. 강원도 순천 소양강 옆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저는 어릴 때부터 참 고단한 삶을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제가 14살 되던 해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홀로 저와 남동생 둘을 키우셨죠.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 된장찌개 끓여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으며 자랐어요. 남들이 힘들다고 내려놓는 걸 저는 꾸역꾸역 끌어안는 사람이었죠. 직장은 순천 시내 작은 회계법인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어요.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의 그 쾌감이랄까요? 세상에 어지러운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어서요. 퇴근 후엔 아버지의 창거리 사다 드리고 주말엔 남동생 녀석 아이들 봐주면서 살았어요. 제 시간이랄 게 딱히 없었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아는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민준 씨를 만났어요. 이재민, 그의 이름이에요. 다들 재민 씨라고 불렀지만 저는 왠지 처음부터 민준 씨라고 불렀어요. 그이가 웃으면서 말했죠. 저 이름이 재민인데요? 이재민.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다시 불러도 될까요? 재민 씨. 민주 씨도 나쁘지 않던데요. 처음부터 별명 생긴 거네요. 그 미소가 문제였어요. 그 한 번의 미소에 제가 무너졌으니까요. 우리는 직장 선후배로 만났어요. 재민 씨가 거래처 회사 격리팀장이었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자료 맞추러 오면서 얼굴을 익혔죠. 처음엔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꼼꼼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약속 시간을 절대 어기지 않는 사람.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런 모습에 아버지의 그림자를 봤던 것 같아요. 1년은 그렇게 오가다가 어느 가을, 재민 씨가 퇴근 후에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소양강변 카페, 단풍이 지기 직전이라 거리가 온통 붉고 노랬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차가워져서 저는 목도리를 2번이나 여몄는데 재민 씨가 아무 말 없이 자기 머플러를 풀어 제 목에 감아줬어요. 나이 들면 목이 제일 먼저 시리대요. 조심해요.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2년을 사귀었고 32살 9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준비 내내 저는 재민 씨의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 했어요. 재민 씨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혼수도 제가 더 넣었고 신혼집 보증금도 제 적금을 털었어요. 아버지가 한사코 말리셨는데도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둘이 같이 벌면 금방 채워져요. 저 행복하면 됐잖아요.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게 처음이었으니까 뭘 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버진로드를 걷는 내내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그런데 그 안도감이 채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신혼여행지는 제주도였어요. 소박하지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미씨 손을 꼭 쥐고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시작이야.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 순진한 생각이 그날 밤 산산이 부서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주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9월 말의 제주 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공항 출구를 나서는 순간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얼굴을 덮을 만큼 거센 바람이 불어왔는데 재민씨가 저를 잡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이는 이미 두 발짝 앞서 걸어가며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뭔가 서늘한 게 가슴 한켠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종종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죠. 숙소는 서귀포 쪽 소규모 풀빌라였어요. 재민씨가 직접 예약했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사진과는 조금 달랐어요. 수영장은 작았고 방 안은 조명이 어두침침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요. 짐을 풀고 나서 재민씨가 말했어요. 나 좀 피곤한데 오늘 일찍 자면 안 될까? 그래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죠? 그럼 씻고 쉬어요. 그게 다였어요. 결혼식 날 피로연까지 마치고 공항으로 곧장 왔으니 피곤할 수도 있다고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어쩌면 저도 그 납득이 절반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첫날 밤부터 실망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재민 씨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더니 침대 한쪽에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저는 욕실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작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혼식 날 꼼꼼하게 받았던 헤어와 메이크업은 이미 다 지워져 있었고 거울 속엔 그냥 지친 32살 여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그냥 자는 거야. 내일 있잖아. 침대에 누웠을 때 재민 씨는 이미 잠든 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풀빌라 천장에 달린 작은 선풍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너무나 고요한 재민 씨의 숨소리.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이상하게 귀가 먹먹해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정이 훌쩍 넘었을 거예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민 씨가 스르르 몸을 일으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이가 향하는 방향이 욕실 쪽이 아니었어요. 발소리가 방문 쪽으로, 그리고 복도 쪽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거지? 저는 이불을 살짝 걷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이 풀빌라는 본체와 별채 사이에 긴 복도가 있는 구조였는데 재민 씨 어머니
즉 시어머니 최순자 씨가 같은 숙소 별채방을 쓰고 있었어요. 잠깐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신혼여행에 시어머니가 함께 왔어요. 처음 재민 씨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8월의 일이었는데 저녁을 먹다가 재민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던데 우리 여행 갈 때 같이 가면 안 될까? 방은 따로 쓰면 되잖아. 지금 신혼여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두기가 좀 그래서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재민 씨, 신혼여행은 둘이 가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나중에 따로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번 한 번만. 저는 그냥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재민 씨의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는 것, 재민 씨가 외아들이라는 것, 그 어머니 최순자 씨가 재민 씨에게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진 분인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로서 첫 발을 잘 내딛고 싶었어요. 그래서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신혼 첫날 밤에 아내를 홀로 눕혀두고 새벽에 몰래 방을 빠져나가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로 나왔어요. 제주의 새벽 공기가 발바닥으로 차갑게 올라왔어요. 복도 끝 별채 방문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재민 씨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슬며시 열고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틈 사이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재민 씨의 낮고 떨리는 흐느낌, 그리고 시어머니의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낮게 음조리는 듯한 기괴하고 단조로운 그 소리. 저는 그 복도에 맨발로 서서 발이 바닥에 붙은 듯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귀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그 복도에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라요. 제주의 새벽바람이 복도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발목을 감쌌어요. 맨발 아래 타일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는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그 소리들, 재민 씨의 낮게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시어머니 최순자 씨의 단조롭고 기이한 음조림이 뒤섞여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한 발짝씩 아주 천천히 그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방 안 한가운데 작은 밥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밥상 위에는 촛불 3개가 나란히 켜져 있었고 그 앞에 밥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세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최순자 씨는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두 손을 모아 중얼중얼 무언가를 읊고 있었어요. 재민 씨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요. 제사, 지내고 있는 건가? 사진 속 인물은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매가 재민 씨와 꼭 닮아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사진 속 남자는 재민 씨 아버지였어요. 재민 씨가 18살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 자체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재민아, 네 애비가 뭐라 하시는지 알아? 뭐라 하세요, 어머니? 그 여자는 아니라고. 네 애비가 그러시는 거야. 처음부터 반대하셨잖아.
내가 뭘 했어? 그 여자 눈빛이 영 글러먹었다고. 어머니, 우리 재민이는 나만 있으면 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해. 알지? 저는 그 순간 입을 틀어막아야 했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가 아니라 구역질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동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소름이 발끝까지 닿았어요. 신혼여행 첫날 밤이었어요.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 무릎 꿇려놓고 며느리가 아니라고 네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나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그 촛불 세계와 시어머니 그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재민 씨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고 5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눈을 뜬 채로 날이 밝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주에서의 3박 4일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아침이 되면 시어머니가 꼭 우리 방으로 먼저 전화를 했어요. 재민아, 어머니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재민 씨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세수도 채 마치지 않고 뛰어나갔어요. 저는 뒤늦게 따라 나서면 식당 테이블엔 이미 시어머니와 재민 씨가 나란히 앉아 메뉴를 고르고 있었어요. 제 자리는 항상 시어머니의 맞은편, 그러니까 가장 구석자리였어요. 여기 흑돼지 맛있다던데 재민이 흑돼지 좋아하잖아. 어머니, 저도 흑돼지 좋아해요. 그래요? 많이 드세요. 뭐. 그 말투에서 풍기는 온도가 느껴지셨나요? 딱 그거였어요. 무시도 아니고 대놓고 싫다는 것도 아닌데 존재 자체를 공기 취급하는 그 태도.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재민 씨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재민 씨도 어머니 얘기에만 웃고 반응했어요. 저는 혼자 밥을 씹으면서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신혼여행을 하고 있는 건지 묻는다면 솔직히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관광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산 일출봉을 올랐는데 시어머니는 체력이 안 된다며 중턱에서 멈췄어요. 그러자 재민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두기가 좀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쉬다 내려가자. 재민 씨, 우리 신혼여행 왔잖아요. 우리 둘이 올라가면 안 될까요?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말이 가끔 귀에 맴돌아요.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일출봉 정상에 끝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제주에서 돌아와 신혼살림을 차린 집은 시어머니 아파트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달이 채 안 되어 시어머니가 선언하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안 좋으니까 재민이 집 근처로 이사 와야겠어. 아니, 그냥 같이 사는 게 낫겠다. 방 하나 내줘요. 어머니, 저희가 아직 신혼이라서. 신혼이요?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무슨 신혼이에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들어와요? 재민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시선을 발끝으로 내리깔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최순자 씨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은 11월 초였어요. 마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던 날이었는데 최순자 씨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재민 씨가 혼자서 트럭을 빌려 시어머니 짐을 날랐어요. 저도 함께 도왔죠.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내내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현관을 들어서면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건 작은 방에 넣어요. 아, 조심해요. 그 상자 안에 도자기 있어. 네, 어머니. 작은 방은 원래 제가 재봉틀을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공간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문 닫고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바느질 하던 그 방. 그 방이 그날로부로 시어머니 방이 됐어요. 재봉틀은 베란다 한 귀퉁이에 밀려났고 저의 유일한 숨구멍이 사라졌어요.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진짜 본색이 하루하루 조금씩 드러났어요. 아침은 꼭 시어머니 입맛에 맞아야 했어요. 된장찌개는 너무 짜다. 계란 후라이는 덜 익었다. 밥은 왜 이렇게 되직하냐.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입맛이 까다로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레시피를 바꾸고 간을 조절하고 밥물을 다르게 잡아봤어요. 그런데 뭘 해도 한 가지씩은 꼭 벌고 넘어지셨어요. 재민아, 이 국 좀 먹어봐. 이상하지 않냐? 조금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다시 끓여올게요. 됐어요. 그냥 먹지 뭐. 입맛 없어서 못 먹겠네. 그러고는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깜빡이며 식어가는 밥상을 바라봤어요. 재민 씨는 어머니 방 쪽을 힐끔 보더니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도 어머니께 한마디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만행보다 재민 씨의 침묵이 더 아팠어요.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간섭은 범위가 넓어졌어요. 제가 입는 옷, 제가 쓰는 화장품, 제가 퇴근 후에 통화하는 사람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유부녀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보기 안 좋아. 어머니,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인데요. 짧아 보인다고요, 내 눈엔. 어느 날 저녁엔 제가 친정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 전화였는데 거실에서 TV 보시던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밥은요? 저녁 준비는 언제 해요? 재민이 곧 들어올 텐데. 아버지, 잠깐만요. 어머니, 지금 아버지랑 통화 중이에요. 금방 끊고 밥 할게요. 아버지가 밥 해줘요? 시집 온 사람이 전화질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는 그날 아버지께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라고 물어보시다가 끊겼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 후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제 친구 소영이가 오랜만에 집에 놀러 왔어요. 소영이는 제 20년 지기 친구였는데 마침 그날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소영이가 인사를 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정은이 친구 소영이에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소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저한테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소영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소영이가 속삭였어요. 야, 정은아, 저분 원래 저래? 괜찮아, 원래 좀 묵뚝뚝하셔. 야, 너 많이 야유였다. 얼굴이 반쪽이 됐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거울을 잘 안 보게 됐거든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어서요.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8개월째 되던 해 여름에 터졌어요.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밤 11시가 넘어 들어온 날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소파에 시어머니와 재민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디서 이제 들어와요? 밤이 몇 시예요? 야근했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연락도 드렸잖아요. 야근? 야근을 이 시간까지 해요?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어딜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직장? 직장이 가정보다 중요해요? 재민이가 밥을 굶었잖아요. 내 아들이 굶었다고요. 저는 재민 씨를 봤어요. 재민 씨는 그 순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지막히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아. 좀 일찍 들어올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셨어요. 소리도 없이 울었어요. 재민 씨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지? 그 생각이 작은 불씨 하나가 되었어요. 아직은 너무 작아서 빛도 나지 않는 불씨였지만 꺼지지는 않았어요. 그 불씨가 진짜 불꽃이 된 건 결혼 1년 2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10월 중순이었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았어요. 그 파란 하늘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하늘 아래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건의 시작은 사소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소해 보였어요. 그날 저는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렀어요. 빨래를 돌려놓고 나오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소리 없이 들어섰고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온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그 여자 집안이 어딘지 알아요? 아버지 혼자 자식 키운 집이야.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재민이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내가 재민이 꼬드겨서 들어온 거라고요. 저는 현관에 선 채로 굳었어요. 근데 재민이가 워낙 착해서 내 말을 잘 못하거든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떡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제 발로 나가겠지. 버티다 보면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어요. 가방끈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린 만큼 꽉 쥐어졌어요.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게 귀까지 들렸어요. 제 발로 나가겠지. 버티다 보면 돼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또렷하게 되감겼어요. 저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저는 울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이상할 만큼 차갑고 또렷해졌어요. 아파트 현관 앞 벤치에 앉아 파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가지 않는다. 내가 왜 나가? 내 집인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법률상담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했어요. 점심시간이 5분 남짓밖에 안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 번호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혼자 카페에 앉아 처음으로 제 상황을 글로 정리했어요. 노트의 날짜별로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 재민 씨의 반응들,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펜을 놓지 않았어요. 이건 기록이야. 증거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다음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첫 번째로 한 일은 재정분리였어요. 결혼 후 저는 제 월급의 70%를 공동통장에 넣고 있었어요. 생활비, 관리비, 식비 모두 그 통장에서 나갔는데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자연스럽게 거기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제 월급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동통장에 넣는 금액을 조금씩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생활비 명목에 맞게 딱 그만큼만, 나머지는 제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법률 상담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가 재민 씨와 시장에 나간 틈을 타서 저는 법률 상담 센터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어온 내용들을 보여드렸어요. 기록을 이렇게 꼼꼼히 해두셨군요. 잘 하셨어요. 이런 게 나중에 다 증거가 돼요. 저 이혼을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현명한 생각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날 상담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혼인 기간 중에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시어머니의 언행이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된다면 정신적 피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싸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준비하세요. 준비된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세 번째로 한 일은 증거 수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많은 분이셨어요. 저를 향한 독서를 부엌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아파트 복도에서도 서슴없이 하셨어요. 저는 스마트폰 녹음 앱을 항상 켜두기 시작했어요. 앱 아이콘을 화면 구석에 숨겨두고 주머니에 폰을 넣은 채로 시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녹음 파일이 12개나 쌓였어요. 저는 그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어요. 집안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네 번째로 한 일은 저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베란다로 밀려났던 재봉틀을 다시 꺼냈어요. 퇴근 후에 30분씩, 딱 30분만 제 시간을 만들었어요. 작은 파우치를 만들고 앞치마를 수선하고 헝겊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30분이 저를 살렸어요. 그 시간만큼 제가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준비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던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재민 씨 눈치 보느라 자주 못 드렸던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아버지 많이 걱정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정은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 아버지한테는 말해도 돼.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도 아무 말씀 없이 전화기 너머에서 그냥 계셨어요. 그게 위로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 저는 그날 아버지께 처음으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다 말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오래 들으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너는 내 어머니 딸이다.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너도 그래. 알지? 네, 아버지.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 아버지가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어두워지는 거리에 불빛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처럼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울어도 됐어요. 힘들어도 됐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준비된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그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어요. 때는 결혼 1년 6개월째 되던 이듬해 4월이었어요. 봄이었어요. 아파트 화단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있던 날이었는데 저는 그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폭풍전야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만큼 모든 것이 고요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그런데 제 가방 안에는 평소와 다른 것이 들어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신 서류 봉투 하나. 사실 그 봉투가 필요하게 된 건 3일 전 일 때문이었어요. 3일 전,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고, 그날 최종 발표가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팀장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 오는 길에 케이크를 샀어요. 작은 딸기 케이크였는데 오늘만큼은 좋은 일 있다고 우리 가족이랑 같이 먹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저 왔어요. 오늘 발표 잘 됐어요. 케이크 샀는데 같이 먹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재민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재민 씨 표정이 굳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어요. 창은 씨, 오늘 오전에 누구랑 카페 갔어요? 네? 이 사람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화면에는 제가 오전에 법률 상담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직장 동료 남자 선배와 잠깐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누군가 찍어서 시어머니한테 보낸 거였어요. 회사 선배예요. 우연히 만나서 잠깐 앉았던 거예요. 잠깐? 40분이나 있었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당신 요즘 행동 하나하나 다 이상해. 돈 따로 모은 것도 알고 있어. 재민이 몰래 통장 만든 것도 알아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워졌어요. 저는 천천히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은아,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왜 숨긴 거야? 세민 씨, 나 할 말 있어요. 앉아요.
할 말? 원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달랐어요. 저도 느꼈어요.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높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단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녹취록이었어요. 지난 7개월간 제가 모아놓은 녹음 파일을 변호사님이 텍스트로 정리해 주신 것이었어요. 날짜, 시간, 발언,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작년 12월 3일,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자 집안이 어딘지 알아요. 아버지 혼자 자식 키운 집이야.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기억하세요, 어머니? 그게 무슨... 1월 17일, 버티다 보면 제 발로 나가겠지. 2월 8일, 내 아들은 남아있으면 돼. 다 여기 있어요. 재민 씨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두 번째는 통장 내역서였어요. 재민 씨, 결혼 후 지금까지 제가 공동 통장에 넣은 금액이에요. 총 2,80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어머니 생활비 명목으로 나간 금액이 월 50만 원씩 18개월치 900만 원이에요. 저는 어머니 생활비로 내기로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히... 재민 씨, 가족이라는 말은 서로 존중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법률 서류였어요. 변호사님 이름과 법무법인 직인이 찍힌 서류였어요. 이건 법률 전문 내용이에요. 저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재민 씨한테 정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첫째, 어머니는 2주 안에 독립하실 것. 둘째, 어머니의 언행에 대해 재민 씨가 공식적으로 저한테 사과할 것. 셋째, 앞으로 어머니가 우리 부부 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재민 씨가 직접 막을 것. 이 3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다음 단계를 밟을 거예요.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잃었어요. 늘 우렁차던 그 목소리가 그날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재민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혜민아, 이 여자가 지금... 어머니, 저 이 여자 맞아요. 그리고 이 여자 생각보다 오래 준비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에 챙겼어요. 그리고 식탁 위 케이크 상자를 들었어요.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생각 정리되면 얘기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등을 꼿꼿이 세우고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어요. 그런데 등은 곧았어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제 발로 제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케이크를 넣으면서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딸기 케이크 위에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제가 케이크 가게에서 즉흥적으로 적어달라고 했던 문구였어요. 수고했어요, 정은 씨. 그날 밤은 조용했어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재민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 집에서 고요함은
항상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재민 씨의 한숨이, 제가 억누른 울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지만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공이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할 말을 했고 보여줄 것을 보여줬어요. 다음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다음날 아침, 재민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정나, 어제 일은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많이. 많이가 아니라 전부예요. 재민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재민 씨가 제 말을 끊지 않고 어머니 편을 들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최순자 씨는 그로부터 사흘간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방에서 해결하셨고 화장실 갈 때만 잠깐 나오셨어요. 저는 그 사흘 동안 평소와 똑같이 밥을 차리고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제 페이스를 잃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나 좀 도와줘요. 그 며느리가 글쎄 변호사까지 끼고 나한테 나가라고 해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나가라니.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찌개를 저었어요.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반드시 아군을 만들려 할 것이라고.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후 시어머니의 형님 되시는 분, 그러니까 재민 씨 큰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오후 2시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마침 그날은 제가 재택근무하는 날이었어요. 당신이 정은 씨야? 나 순재 형님이야. 할 말 있어서 왔어. 들어오세요. 큰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순재가 얼마나 힘들게 재민이 키웠는지 알아요? 남편 일찍 잃고 혼자서 그 아들 대학까지 보냈어. 그런데 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해? 당신이 며느리야, 원수야? 큰어머니, 저 최순자 어머니 고생하신 거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뭘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들 들으셨어요? 제가 녹취해둔 거 들어보시겠어요? 녹취? 네, 그 여자 집안이 어딘지 알아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버티다 보면 제발로 나가겠지. 내 아들은 남아있으면 돼. 들어보시겠어요? 큰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팔짱을 풀었어요. 손자가 그런 말을 했어? 네, 7개월치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큰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손자가 원래 그런 애야. 집착이 심해서 재민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셨어요. 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순자한테 얘기해 볼게. 저는 문을 닫고 긴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해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짐을 쌌어요. 재민 씨가 시어머니 짐을 싸는 내내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혜민아, 너 진짜 어미를 내쫓는 거야? 어머니, 제가 내쫓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네 아들 지키려 한 게 잘못이야? 어머니, 정은이도 제 가족이에요. 정은이한테 하신 말씀들 저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태민아, 어머니, 가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건 안 돼요. 이건 정은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결정한 거예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재민 씨가 처음으로 제 편에 서서 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하는 소리를 1년 6개월 만에 처음 들었어요. 늦었지만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날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시던 날, 현관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잘 살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사과는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사과를 받으러 싸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 삶을 되찾으러 싸운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나가고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무속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청은 씨, 손자가 요즘 점집을 다니는데 재민이 전 여자친구 사주를 들고 다니면서 재민이랑 다시 엮으려 한대. 조심해요. 알겠어요. 큰어머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재민 씨를 불렀어요. 재민 씨, 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부부 사이에서 어머니가 끼어드는 걸 재민 씨가 직접 막을 수 있어요? 막을게. 내가 직접 어머니한테 말할게. 믿을게요. 한 번만. 재민 씨는 그날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저도 듣는 자리에서 숨기지 않고 어머니, 제 결혼 생활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전 여자친구 사주 들고 다니는 것도 점집 다니면서 저 관련 일 부탁하는 것도 다 그만해 주세요. 어머니 아들이지만 저도 제 삶이 있어요. 혜민아, 어미가 다 너 잘 되라고.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그 방식이 잘못됐어요. 저 잘 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머니 삶 사세요. 전화를 끊고 재민 씨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미안해, 정은아. 많이 늦었지? 늦었어요. 근데 안 한 것보다 나아요. 그게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한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 7개월 만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시어머니 최순자 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혼자 지내시면서 처음에는 더 완고해지시는 것 같더니 어느 날 큰 어머니의 권유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 분들과 어울리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텃밭 가꾸기도 하신다고. 그리고 어느 날 재민 씨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문자 내용은 딱 한 줄이었어요.
청은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재민 씨가 그 문자를 제게 보여줬을 때 저는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사과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오는데 2년이 걸렸어요. 저는 재민 씨에게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해줘요. 저도 잘 살겠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난 오늘의 정은이에요.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히 내리는 비예요. 저는 지금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란다에는 제가 직접 키우는 제라늄 화분 3개가 있고 오늘 아침 재민 씨가 출근하면서 그 화분들을 안으로 들여다 놓았어요. 비 맞겠다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아주 천천히 봄비처럼 소리 없이 스며드는 거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디선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분께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감정을 의심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도 재민 씨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더 참으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1년 넘는 시간을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달라요. 참는 건 내가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내 감정을 없는 척, 내 상처를 없는 척, 내 존재를 없는 척 하면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나를 지워가는 거예요. 그건 미덕이 아니에요. 천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견디는 건 달라요. 견디는 건 나를 지키면서 버티는 거예요. 아파도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억울해도 내가 억울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언젠가 내가 다시 일어설 날을 믿으며 버티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가장 큰 전환점은 그 파란 하늘 아래 벤치에 앉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듣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그날. 저는 그날 2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 나가지 않는다. 2번째, 준비한다. 그 2가지 결심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삶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기록이고 하나는 연대예요. 기록은 힘이에요. 제가 겪은 일을 흐릿하게 기억 속에만 담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과민 반응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날짜와 시간과 말 한마디까지 적어두면 그건 흔들리지 않는 내 편이 돼요. 저처럼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해요. 화려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적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연대는 더 중요해요.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삭히고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을 만나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소영이한테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내 편이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 보여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한 명만 찾으세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한 사람.
그리고 재민 씨 이야기를 잠깐 더 하고 싶어요. 저는 한동안 재민 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잘못만큼이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재민 씨의 침묵이 저를 무너뜨렸으니까요.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나를 내버려뒀다는 그 배신감.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재민 씨는 18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는 걸 지켜봤어요. 그 죄책감과 고마움이 섞인 채로 어른이 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거스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이해와 용서는 달라요. 이해는 왜 그랬는지를 아는 거고,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재민 씨를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고, 용서하는데 또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이랑 조용히 같이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서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는 대화를 해요. 서로 눈을 봐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최순자 씨는 지금도 복지관에 다니세요. 지난 명절에 처음으로 두 손 가득 뭔가를 들고 우리 집에 오셨어요. 복지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깻잎이었어요. 현관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직접 키운 거야. 먹어봐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게 전부였어요. 긴 사과도, 눈물도, 극적인 화해도 없었어요. 그냥 상추 한 봉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추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구나 싶어서요. 사람마다 사과하는 방식이 다르고 변하는 속도가 달라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상추로 쌈을 쌌어요. 재민 씨가 한 쌈 먹더니 말했어요. 맛있다. 그러게요. 우리 둘이 한참 웃었어요. 소리 없이. 그냥 피식피식. 그 웃음이 제일 좋았어요.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어서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왔어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셨을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참는 게 미덕이고 희생이 사랑이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건 민폐라고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뒷바라지 하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희생은 선택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강요받은 희생은 착취예요. 그 차이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해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눈치를 줘서, 말을 들어야 해서, 아무도 내 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자신을 소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모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꾹 참으면서도 하루하루로 버텨오셨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무겁고 고단했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무게를, 다 말하지 못하고 삼킨 말들의 무게를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저는 32살에 시작했지만 40에 시작해도 되고 50에 시작해도 되고 60에 시작해도 돼요. 오늘 이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해주셨던 그 말이에요. 무너지지 마. 아버지가 있어.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얼마나 지쳐 계시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디 오늘 하루도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봄비가 그친 자리에 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반드시 봄이 오기를 제가 진심을 다해 바랄게요. 저는 정은이었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